했었는데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이걸 처음에 만들어낸 가우스 시대의 이런 메소드랑 유사하기 때문에 실제 이 방법이 굉장히 강력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일단 어디서 시작할 건지 우리가 결정을 사실 한다 그랬죠. 근데 이퀘이션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여기 1, 2, 3 세 가지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렴성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수렴성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거를 찾아내는 방법론들이 다 있어요. 근데 방법론이 있지만 그 방법론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 방법이 사실 찾는 것보다는 그냥 바꿔보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 이퀘이션의 종류가 3개가 있다라는 건, 다이어그램이 3개가 나온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문제를 풀게 되는 이퀘이션이 결국 하나 둘 하고 요거를 조합한 식, 이렇게 즉 요 4개를 조합하는 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합을 하든 어쨌든 방법이 몇 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개수를 할 때는 아까 델타 P를 계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할 때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어프로치를 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 하면은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모델링이라는 게 뭘까요? 수학적인 의미로 뭔가의 우리가 물리적인 현상을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걸 우리는 모델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식으로 만드는 걸. 그런데 그 수식으로 만든 게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연립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원노원이 몇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방정식이 몇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걸 푸는 게 우리가 원하는 핵심 결과가 됩니다. 즉 이퀘이션을 구할 때도 이렇게 항상 보면은 여기서 변수가 몇 개가 더 필요하냐 덜 필요하냐라고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거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 많은 어떤 좀 엔지니어의 트레이닝이 좀 덜 된 그런 어떤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전문가라고 하시는 양반들을 만나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게 이퀘이션에 대한 데피니션, 그러니까 뭘 모르고 뭘 얼마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걸 추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기본 지식들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연료체와 관련된 어떤 전문가라고 해서 바깥쪽에서 나가가지고 좀 인정을 받게 되면 사실 이게 저도 늘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은 학부 4년 동안에 진짜 피땀 흘리면서 배운 거를 그냥 뚝딱 안 되는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뭘 알기 위해서 어떤 식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유출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데서 좀 차별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퀘이션들을 딱 봤을 때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 이게 사실은 되게 생각을 해보면 일종의 그냥 연립 방정식이죠. 연립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도 될 수 있고 3차 방정식도 될 수 있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리니어냐 난 리니어냐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 문제 자체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난 리니어라는 건 뭔가요? 난 리니어. 여러분 난 리니어 얘기를 많이 하지만 난 리니어 하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문제를 푼다고 했는데 여기에 어떤 W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고 여기 우리가 종속 변수끼리 서로 곱해져 있는 상황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풀어야 되는 게 델타 P고 여기 풀어야 되는 게 델타 Q다. 그런데 델타 P 곱하기 델타 Q가 있거나 델타 P에다가 델타 Q 제곱 이런 것들이 서로 곱해져 있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델타 P랑 델타 Q가 서로 곱해져 있기 때문에 연립 방정식을 풀다 보면은 값이 뭐겠어요? 솔버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단은 최대한 그런 어떤 뭐 델타 P가 델타 Q가 동시에 곱해져 있는 상황 같은 경우는 그거를 따로 떼려고 애를 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리니어라이제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퀘이션을 선형화하는 작업이라는 게 바로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다 어떤 수식을 내가 이걸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손으로 풀 때조차도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그게 리니어라이제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리니어라이제이션이 다 되고 나면은 사실은 문제를 풀기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리니어 이퀘이션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제어, 아니면은 우리가 말하는 재료, 이런 쪽 재료학이나 이런 쪽 문제들은 리니어 문제들로 해서 풀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유체 문제에서는 대표적인 난리니어 이퀘이션이 뭔가요? 네. 운동량 방정식이잖아요.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이요. 그게 뭐예요? U 곱하기 편미분이 들어가잖아요. 속도 곱하기 속도의 편미분이 텀이 들어있죠. 그죠? 그게 바로 난리니어 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텀들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언노운이 UVW인데 UVW를 풀려고 했더니 U 곱하기 그죠? 그레디 다이버전스 V 이런 걸 막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기가 어려웁니다. 난리니어. 그래서 이런 걸 리니어라이제이션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석세시브 서브스티튜션의 강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런 난리니어 이퀘이션도 어느 정도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숫자가 하나 들어온다 하면은 그 난리니어 이퀘이션 같은 경우를 그냥 수학적으로만 풀어내면 되는데, 이 뒤에 나오는 뉴턴 랩선 같은 경우는 오늘은 뉴턴 랩선을 좀 할 거거든요. 지금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약을 많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 랩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리니어가 되지 않으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뉴턴 랩선이 리니어 이퀘이션일 때 가장 힘을 많이 발휘하고요. 속도는 석세시브 서브스티튜션의 한 10배 이상 빠르죠.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몇 번 안 되면 그냥 계산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유체 문제에서는 요 앞에 있는 석세시브 서브스티튜션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어떤 난리니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어프로치 중에 하나가 요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캘큘레이션 하기 전에 제가 여기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발산한다 그러면은 그냥 이거 발산 수렴을 시키기 위한 크라이테리아를 찾지 말고 그냥 다른 이퀘이션부터 먼저 시도를 해보라. 이게 제일 빠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릴렉세이션 팩터라고 하는 것들도 도입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를 도입해보면 이게 많이 튀어버리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걱정해요. 예를 들어서 이퀘이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만들었어요. 이퀘이션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문제를 풀려면은 제일 먼저 어떤 값을 가정하고 시작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 가정값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정값은 결국 많이 넣어본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 특히 여기 문제 같은 경우 아까 수렴하는데 보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정한 게 델타 P를 가정했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걸 갖다가 한 10 정도를 가정하고 시작을 했어요. 수렴이 잘 될까요? 아니면 만으로 시작했어요. 그럼 수렴이 잘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답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어떤 값을 가정해서 출발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몇 번 시행착오를 해봐야 됩니다. 경험적으로 이건 그냥 500부터 개수를 하는 게 정확하겠더라. 그 다음 한 1000 개수를 하고, 1000이나 500이면 아마 수렴할 거거든요. 이런 것들. 왜냐면 수렴 바운더리가 500 언저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릴렉세이션 팩터가 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릴렉세이션 팩터라고 하는 게 처음에 개수한 값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이라고 개수를 했어요. 그럼 다음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마이너스 1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해가지고 0을 그 다음 값에, 그러면 10하고 마이너스 그 다음 값으로 마이너스 10을 넣어.
그러면 이게 발산해 버릴 가능성도 많죠. 그럴 때 이제 10하고 마이너스 10 사이에 있는 한 릴렉세이션 팩터를 0.1로 주면 그 값이 얼마로 바뀔까요? 다음 넥스트 값이 8로 바뀝니다. 10하고 마이너스 10하고 10등분을 한 다음에 거기 10쪽에 가까운 값 그걸 8로 다음에 개수값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차원의 고려도 있다. 그런 거 정도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뉴턴 랩슨을 하게 되는데요. 뉴턴 랩슨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들은 이제는 뭐냐면은 단 변수, 즉 y는 fx 꼴의 함수는 거의 없어요. y는 fx 꼴의 함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거의 어떻게 되느냐? y는 fx1, x2, x3, xn 거의 이렇습니다. 즉 독립 변수가 되게 많고요. 심지어 종속 변수도 뭐 y1, y2, y3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테일러 시리즈부터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뭐 편미분으로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z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z라고 하는 함수를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게 되면 항상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1차식이 나오고요. 2차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3차 이상의 식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나요? 테일러 시리즈를 할 때 이거를 2, 3차 이상은 다 날리고 1차만 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 문제를 다 풀었죠. 그죠? 2차를 가지고 할 때도 있었지만 그거는 뭐 푸리어 시리즈 같은 거 할 때나 2, 3차 했었고 실제로 테일러 시리즈 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할 때는 대부분 다 1차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2차, 3차로 가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y 제곱이 등장하고 이제 시리즈 자체가 난리니어해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2차, 3차 올라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거의 다 1차로만 이렇게 해놓고 나가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변수가 지금 x, y 두 개가 있습니다.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하고 난 다음에 a, b를 집어넣고 나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나요? 그 포인트에서의 뭘 알 수 있는 건가요? 평면의 그레디언트 벡터를 알 수 있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쳐보면 그 y는 fx예요. 만약 미분을 했어요. 그걸 미분을 하면은 그 미분한 데다가 우리가 x는 a라고 하는 걸 넣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었어요? 미분계수라는 걸 얻었잖아요. 그 미분계수가 뭐였나요? 기울기였죠. 기울기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미분을 한번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y는 fx꼴을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게 되면 상수식 1차식, 1차 미분, 2차 미분, 3차 미분 나오는데 2, 3차 다 날리고 1차 미분만 딱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1차 미분을 하게 되면 기울기가 나온 거예요. 그것의 기울기가. 뒤에 가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울기라고 생각합시다. 2차면 어떻게 되나요? 2차식. 2차식인데 식은 하나예요. 2차가 아니라 2원. z는 fx, y. 요거죠? z는 fx, y다. 라고 됐을 때, 자, 이때는 우리가 뭘로 나올까요? 공간에서 어떤 면으로 나타나오겠죠. 그죠? z는 fx, y라 그러면 공간에서 면으로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했어요. 그래서 면 위에 특정점 있나요? 면 위에 한 점에서의 기울기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기울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울기라고 말하기는 그죠? 벡터로 나타내야 되겠죠. 왜? 평면이니까. 그죠? 평면이니까 벡터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x 벡터와 y 벡터 두 가지로 나오게 되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접선 벡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접선 벡터.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3차원은 우리가 이제 x, y 뭐 x1, x2, x3가 나오고 y가 나왔다. 그럼 우리가 4차니까 이거는 뭐 있겠지만 이게 평면 상태에서 어떤 한 점에서의 어떤 그 면에 뭐 접해 있는 어떤 뭐 공간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들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거겠죠. 자, 이렇다는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뉴턴 랩슨이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거죠. 자, 이걸 생각했을 때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고,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x 절편값을 가지고 실제로 여기 제로라고 하는 값을 찾아가는 이 뉴턴 랩슨을 이제 3차원 평면으로 한번 넓혀보는 겁니다. 맞죠? 그죠? 3차원 평면으로 넓혀보면 마찬가지로 이게 x랑 y에 대한 두 가지 점이 있지만 결국 z가 0인 포지션의 값을 우리가 평면상에서 찾아내는 작업은 결국 이것도 똑같이 그거에 대한 평면에서 어떻게 z가 0인 값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그 그레디언트를 찾아냄으로써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다변수 이런 식들을 봤을 때 훨씬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막 이걸 물리적으로 보면은 그냥 되게 어려운데,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상수항이 나올 거고요. 상수항.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C1에다가 x-a, C2에 y-b, 그 다음에 C3가 되는 순간 2차식, 세컨드 텀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2차 텀이 테일러 시리즈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3차 같으면은 뒤에 항이 4개가 나오겠죠. 뭐 이렇게 항이 쭉 나갑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뭐냐 하면은 이 문제에서 이 개수들을 어떻게 찾아내나요? 이 개수들을 2분 한 번 하면 바로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냥 x는 a, y는 b를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뒤에 텀이 다 날아가니까 c를 알아낼 수 있고 c0를 알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편미분을 한번 합니다.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번 해요.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 y 텀 다 사라지고요. x만 남게 되는데 x는 뭐만 있나요? 여기 y에 대한 텀 요거 사라지고, 요거 사라지게 되면 요거는 제로가 돼버리고, 요게 없어지면 요거는 뒤에가 또 0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남는 텀이 x에 대해서 한 번 편미분하면 c1만 남게 되죠. x는 a를 넣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값들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편미분 텀을 하나에서 c1 찾아내고, 편미분 z를 y에 대해서 라운드 g, 라운드 y 해서 c2를 찾아내고, c3, c4, c5를 이렇게 다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한다라는 것까지 이제 베이스로 테일러 시리즈를 이제 알고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여기 스페셜 케이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xy가 아니라 변수 하나만 x하고 y로만 되어 있다. 즉 y는 fx 꼴이다. 그럴 때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정도의 단순한 이케이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스페셜 케이스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걸 그러면 제너럴 익스프레션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xy라고 하는 변수가 x1부터 xn까지의 이런 여러 가지 변수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걸 테일러 시리즈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a1부터 an까지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에다가 라운드 y, 라운드 j, xj에다가 xj-aj, 즉 우리가 a1, an까지의 어떤 특정한 한 점에서의 이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2차 텀인데, 2차 텀이라고 하는 거는 라운드 xi, 라운드 xj라고 해서 ij의 조합으로 서로 식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결국 뭐 이건 안 쓰겠지만 여기 첫 번째 텀을 쓰겠지만 이렇게 식을 쓰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그젠플입니다. 뭐 ln의 뭐 y분의 x 제곱을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으로 해서 포인트에 x는 2, y는 1에 대해서 해봐라. 그러면은 일단 z는 이렇게 쓰고 이걸 이런 어떤 다항식의 형태로 나타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한 번 미분을 해서 그다음 미분 계수 집어넣고 그다음 평미분하고 이렇게 되면은 계수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은 이 식들이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미분 계수가 여기서 다 나왔다라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다 나왔다는 얘기죠. 접선의 기울기가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풀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우변에 Z가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안 풀리겠죠? 네, 그게 난리니어입니다. 네, 이렇게 안 풀리는 게 난리니어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개짜리 문제 어떻게 푸는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아마 이그젠플로 많이 풀어봤을 거기 때문에 수치에서나 이런 데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y는 ya 요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접선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게 접선의 방정식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풀고 싶어하는 문제는 x 플러스 2는 exponential x라고 하는 요 함수를 우리는 지금 풀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항상 무슨 작업을 먼저 하느냐 y라고 하는 함수를 정해서 이거는 한 변으로 다 몰죠. 한 변으로 다 모은 다음에 즉 y는 어떤 0이 되는가 y는 0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correct value xc라고 정의를 하면 즉 이때 이 xc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프상에서 어떤 값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게 아마 요거 실제로 그림을 그려봤을 때 x 플러스 2 마이너스 exponential x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니셜 개수를 하면 이니셜 개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거 템포럴이니까 xt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러면 이때 2라는 값을 처음 넣어요. 그래서 이 2라는 값을 처음 넣고 그 다음에 이 접선의 기울기를 만들어내는데 처음에 2일 때의 y 값을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2일 때 y 값을 알아야 되니까 2일 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39라고 하는 값이 처음에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우리가 이걸 만약에 이제 미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xt라고 하는 값을 y에다가 넣었을 때 그러면은 요게 어떻게 되냐면 요게 xc, yxc라고 하는 게 요 점의 좌표가 되고요. 그때의 미분 기울기는 요 값이 되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 식이 요 접선의 기울기의 식이고요. 접선의 식이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새로운 값, 이때에 0이 될 때의 새로운 값이 결국은 어떤 다른 값들이 될 거다. 지금 요거는 xc라고 했는데 사실은 새롭게 개수되는 값이 맞습니다. 새롭게 개수되는 값. 지금 현재 요 값을 넣었을 때 그때 값이 우리가 실제로 최종적으로 식이 이렇게 돼서 약간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원하는 결론은 뭐냐면 요거를 이항시키고 요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요 식을 조금 더 잘 썼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문제에서 요게 접선의 방정식인데 요 c를 다 t로 바꾸죠. 요 c를 다 t로 바꾸죠. 여러분 하나 쓰십시오. yx는 yxt 플러스 y 프라임 xt의 x 마이너스 xt 이렇게 쓰면 요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죠. 접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처음에 xt를 정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죠. 자, 그 다음번에 뭘 해야 되나요? x절편을 구하잖아요. 그죠? 이 직선의 방정식의 x절편을 구하려면 아까 여기서 yx 대신에 여기 좌변에다가 뭘 넣어야 돼요? 0을 넣으면 되겠죠? 그죠? 0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우변에 있는 x에는 어떤 값을 넣어요? 새로운 x. 그죠? 다음번에 넣어야 될 x 값을 넣으면 됩니다. x 아마 x t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xt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그럼 xt 프라임 프라임은 미분이라서 xt new라고 하죠. xt new. 식을 여기 하나 써줄까? 칠판이 없어서
조금만 올렸다가 써볼까요? 비슷하게 보인다. 비슷하게 보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이 식에서 어떻게 썼나? 여기가 y, 여기가 xt니까 yx는 그대로 두고 첫 번째 값을 집어넣었을 때 yx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듯이 y 프라임에 xt가 되고 그 다음에 x-xt 이렇게 된다고 제가 써라고 그랬죠? 자, 이걸 처음에 우리가 요 값을 얻어냈을 때 xt와 그 다음에 여기 yxt를 얻어냈을 때 요걸 가지고 이제 한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 있는 요 포인트를 찾아내려면 x절편을 당연히 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0을 넣고요. 그 다음에 yxt는 똑같이 두고 이건 똑같이 두고 여긴 뭐가 돼야 되나요? xtnew가 돼야 되겠죠? x절편이니까 새로운 값이 돼서 xt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xtnew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구해보면은 이거 넘어가고 나누고 이거 넘어가고 하면은 xt 마이너스 y xt 나누기 y 프라임 xt 이렇게 되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그냥 산수예요. 자, 이렇게 문제를 했다라는 거는 아까 했었던 여기에서 그러면 요 값이 xtnew라고 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xtnew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뭘 하는 거예요? 요거를 xt로 두는 거죠. 다시. 이해가 되세요? 실제로 대부분의 세컨 게스, 그러니까 첫 번째 게스를 가지고 두 번째 게스를 어떻게 문제를 풀어내는지를 판단을 할 때 보통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게스에 이제 다시 스크린을 해주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식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아까 xt나 xtnew를 이용해서 쓰면 되겠는데 그냥 얘는 그냥 C라고 해버렸어요. 그냥 커렉트 밸류는 그냥 이게 다음 값, 이젝트 솔루션이 아니고 뭐 수정 값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커렉티드 밸류라고 해야 되는데 커렉트 밸류.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음 값을 이제 쭉 계산하다 보면 우리가 반복해서 가면 이쪽 근처로 수렴하게 되는 게 이제 뉴턴 랩슨이죠. 그래서 첫 번째에 2라고 출발했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이니셜 했을 때 마이너스 3.39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 번 라운드를 돌리고 났더니 1.469, 그 다음에 1.208, 1.252라고 하는 값이 쭉 나오죠. 이건 딱 봐도 몇 바퀴 안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수렴하게 됩니다. 10회 이내면은 거의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방법을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 많이 했을 거예요. 뭐 바이섹션, 메소드니 뭐 이런 거 보통 수체해석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하는데 거의 여기서 푸는 거는 우리가 가우스 시델하고 뭐 리니어가 있을 때 뉴턴 랩슨이나 아니면 뭐 런지쿠타 뭐 이런 방법들 가지고 그냥 거의 다 푸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반적인 방법들을 좀 알아두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질문은 다음 질문은 뭐냐면은 만약에 그러면 이게 뉴턴 랩슨이 다변수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조금 복잡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도 어떤 아까 그 1차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베이스 라인들을 다 알면 사실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일단 천천히 좀 가볼게요. 이것도 머리가 혼돈스러울 거기 때문에 충분히 볼 시간을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식이 3개가 있어요. F1, F2, F3 3개가 있고 각각 독립변수는 X1, X2, X3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개의 언노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개의 언노운을 풀기 위한 이퀘이션이 3개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모든 식을 fn은 0의 폼으로, 즉 이런 폼으로 쓰는 게 이제 첫 번째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 프로세스인데 이 두 번째 프로세스가 뭐냐면은 x1 여기 t는 이제 템포러리, 그러니까 x1 템포러리를 x2, x3까지 다 정해줘요. 이게 이제 석세시브 서브스티튜션과 뉴턴 랩선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석세시브 서브스티튜션 어땠어요? 하나만 개수해주면 나머지가 연쇄적으로 구해지면서 다시 처음 값으로 돌아가는 수렴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3개를 동시에 개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이 2번이 가장 어렵습니다. 2번이 가장 어려운 단계예요. 이니셜 개수 값을 예를 들어서 독립변수가 한 10개 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그걸 다 개수를 하죠?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풀어야 되는 x1, x2가 x10까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다 개수를 하나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접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어떤 해석하는 것,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론을 가르쳐 드려도 결국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나중에 쓰게 될 건 매틀랩 쓰거나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이퀘이션 솔버 EES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들어본 적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뒤에 설명이 조금 더 나올 겁니다. EES라는 프로그램을 쓰게 될 겁니다. 매틀랩으로 짜게 된다면 라인 바이 라인으로 짜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분석을 하게 되고, EES를 쓰게 되면 이퀘이션만 쫙 쓰는 거예요. 이퀘이션만 쫙 쓰면 그 이퀘이션을 어떻게 푸냐? 뉴턴 랩슨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그럴 때 가장 문제점이 뭔가요? 이니셜 개수 값을 아까처럼 10개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러면 한 번 넣으면 발산, 또 한 번 넣으면 또 다르게 넣으면 발산, 조합이 몇 개를 넣어봐야 되죠? 만약에 그게 한 개만 변수가 더 늘어나도 악몽이 또 시작되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요거 가정값을 결정하는 게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이게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일단 F1, F2, F3를 계산을 해요. 아까 뭘 했었나요? 아까 앞에 한번 가볼까요? 처음에 XT를 2라고 가정한 다음에 Y 값을 마이너스 3.39 구했잖아요. 요거랑 똑같은 X1, X2, X3를 가정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F1, F2, F3를 먼저 계산을 해둡니다. 여기까지는 되겠죠? 그죠? 그 다음번에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편미분을 해요. 각 변수에 대해, 각 방정식에 대해서, 각 변수에 대해서. 자, 편미분이 몇 개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 1차만 한다고 하더라도 몇 개를 해야 돼요? 이퀘이션이 3개. 그러면 첫 번째 이퀘이션은 편미분 3개. 3개니까 편미분이 9개의 텀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편미분 9개의 텀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편미분 9개 텀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편미분을 계산을 다 하고요. 자,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제일 먼저 여기 F1만 가지고, F1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어떤 next value, 아까 U라고 한 걸 그냥 C라고 해버리겠습니다. 새로운 값을 정의를 할 때 어떤 편미분 값에다가 그 다음에 현재 코렉트 값을 이렇게 다 넣어보면 요 식이 딱 나오게 될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값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보면은 이게 몇 개가 있는 건가요? 식이? 이게 3개가 있어야 되죠. 이게 지금 F1 하나에 대한 거니까 F2에 대해서도 이 식이 필요하고 F3에 대해서도 필요합니다. 즉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런 어떤 행렬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첫 번째 텀이 여기 라운드 F1, 라운드 X1. 그다음 여기 두 번째 있는 게 라운드 F1, 라운드 X2 해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각각 X1,
마이너스 x1t 마이너스 x1c x1t 마이너스 x1c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대로 식이 써지고요. 각각 어떻게 되나요? 여기 여기는 f1 그리고 좌변은 뭐가 돼요? 0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식이 아니 좌변 0이 아니고 요 f1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여기 따르면은 이게 0이어야 되는데 저걸 0으로 두고 넥스트 값을 받아.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요 값을 0이라고 두고 지금 밑에는 전개를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렇게 문제를 풀기 때문에 멀티 어레이를 해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여기 있는 corrected 이 next 값을 일단은 여기 f1 값을 0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f 값을 이렇게 어레이화 시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를 다 알 수 있나요? 지금 여기서 좌변에 있는 여기 편미분 항에 있는 어레이 네 값들은 다 알죠? 그 다음에 얘도 다 알죠? 그죠? 결국 우리가 알아내고자 하는 건 뭔가요? 여기 있는 새로운 C값을, x1 C값을 다 알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이 C값이 뭐가 되는 건가요? next guess 값이 되는 거거든요. 맞네요. 요게 여기다가 요걸 넣으면은 요게 0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0이라고 치고 0이라고 해서 다시 값을 계산하면 그게 맞습니다. 맞네요. 잠깐 헷갈렸네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x1c를 다시 구하기 위해서 요 식을 어레이를 만듭니다. 자, 이 어레이를 이케이션이 처음에 f1, f2, f3를 세 개를 다 만들기 때문에 세 개를 한꺼번에 다 풀어요. 한꺼번에 다 풀게 되면 x1, x2, x3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개수 값이 나오게 되죠. 처음 개수 값을 통해서. 자, 그 다음번에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요거 풀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값을 요거 가지고 다시 풀어내는 이런 값을 할 때 이때도 여러분들이 뭘 쓸 수 있다는 걸 알겠어요? 릴렉세이션 팩터를 쓸 수 있어요. 릴렉세이션. 이게 사실은 그냥 쫙 하면 되는데 이때도 릴렉세이션 팩터를 써도 되는데 뉴턴 랩슨 같은 경우는 릴렉세이션 팩터를 안 쓸 때도 좀 있어요. 근데 뉴턴 랩슨이 여러분 언제 수렴 안 하는지 여러분 몇 가지 케이스들 알고 계시죠? 그죠? 문제 같은 거 풀어볼 때 이게 완전히 발산할 때 어떤 경우가 이런 S커브 같은 거 그릴 때 이렇게 수렴 안 하고 완전히 이렇게 발산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발산할 때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갑자기 중간값으로 한번 평균 내가지고 다시 풀어라 뭐 어떤 이런 팁들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수렴한다는 건 뭔가요? new 값하고 그 다음에 old 값하고 변하지 않았을 때, 즉 뭐냐면 6번의 어떤 요 차이 값이 0으로 수렴하면은 이걸 수렴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문제입니다. 워터 펌핑 시스템이에요. 워터 펌핑 시스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케이션 여러분 기억을 할 텐데 잘 써먹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케이션 이게 뭐였는지 기억이 나나요? 첫 번째 이케이션이 뭐였냐면은 프릭션하고
그 다음에 압력 강화, 그죠? 얼마 엘리베이션에 의한 압력 두 가지. 그래서 오른쪽에 392.8이 이게 아마 40m인가 이렇게 수위차가 있었고 7.2W 제곱이 파이프에서의 압력 강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델타.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 어떤 두 번째는 뭐냐면 펌프에서의 발생하는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펌프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펌프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연속 방정식. 이렇게 세 가지 네 개의 이퀘이션을 가지고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트라이얼 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ES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얘기를 할게요. 그 트라이얼 밸류를 할 때 우리가 선택할 때 델타 P가 750, 그 다음에 뭐 3, 1.5, 5 뭐 이렇게 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지금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가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조금 여러분들이 경험이 좀 쌓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경험을 어떻게 쌓는지를 나중에 얘기를 드릴게요. 먼저 사실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엔지니어링 ES라고 하는 코드를 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이퀘이션을 F1은 이렇게 씁니다. F2는 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쭉 쓰면 알아서 자기가 쫙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니셜 게스는 우리가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죠? 자, 지금 벌써 이니셜 게스를 해야 될 게 4개나 있잖아요. 4개나 있다 보니까 어떤 이니셜 게스 값을 넣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니셜 게스를 제일 조금 넣어도 될 만한 식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래서 먼저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식 하나 가지고 일단 문제를 풀어. 요식 하나 가지고 이니셜 게스를 해요. 어떤 값을 넣어도 P 값 넣고 뭐 W 값을 넣어보면 이거는 식 하나고 델타 P를 게스를 하나 하면 W 값 바로 얻어지겠죠? 이해가 되시죠? 예. 아니면은 W를 게스하면 델타 P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일단 먼저 식 하나만 넣고 돌리는 거예요. 식 하나만. F1 하나만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그러면 처음에 게스에서 수렴시켰던 값을 베이스로 해서 넥스트 값을 다음 이퀘이션을 딱 씁니다. 자, 그럼 그때 델타 P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해요? W1이 수렴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때 W1하고 요거와 요거의 두 개를 수렴된 결과 델타 P와 W와 W1이라고 하는 게스 값은 어느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걸 돌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 식을. 그러니까 식을 만들 때 이렇게 게스 값을 계속 디벨롭 하면서 한 개씩 디벨롭 하면서 넣게 되면 이걸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얘기해줄까 말까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ES라는 문제를 생각보다 좀 씁니다. 왜냐면 ES가 싸거든요. 한 100만 원 하면 사요. 메틀랩보다 훨씬 싸죠. 메틀랩이 여러분 여기 학교에서 라이센스로 쓰는 게 거의 한 6천? 옛날에 6천인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1억 정도 하겠죠. 1억 정도 하는데 실제로는 라이센스 한 개가 얼마라고 했어요, 제가? 라이센스 한 개에 모든 여러분들이 있는 라이브러리들 있죠? 옵티마이제이션 라이브러리 이런 거 다 하면은 예전 가격이 2억이었어요. 라이센스 한 개가.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에서 그걸 갖다 쓴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와 거의 유사한 급이 아스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1년 유지비가 2억입니다. 1년 유지비가. 그러니까 해마다 라이센스 하나를 빌려서 쓰는데 2억씩 내야 돼요. 어디서 쓰느냐? 정유회사에서 계산하는 데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만약에 아스펜텍 코리아 같은 데서 채용한다 그러면 다 영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재물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좋은 회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팁을 가지고 먼저 게스 값을 설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F 값을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아까 팁은 얘기를 했고요.
스텝 1에서 요거 가지고 이퀘이션들을 4개를 FN은 0꼴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스텝 2에서는 뭘 하느냐, 4개의 값에 대해서 이니셜 개수를 줬어요. 이니셜 개수를 준 다음에 그 다음번에 뭐냐면은 temporary variable 이제 F1, F2, F3, F4를 여기 있는 개수 값을 다 놓고 F1, 2, 3, 4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요거와 관련된 편미분들을 해요. 그러면 편미분된 값들, 요 개수들 나오겠죠? 이거는 뭔가요? 라운드 F1의 라운드 델타 P, 그죠? 그 다음 여기는 라운드 F1의 라운드 W1, 이렇게 해서 이렇게 16개의 편미분항들이 나오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걸 바로 어레이로 적용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는 델타 X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T-XC가 돼서, 그러면 이게 보면은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넘겨서 풀면 X1, 2, 3, 델타 X1, 델타 X2가 다 이렇게 연립 방정식을 풀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에 그러면 넥스트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했었던 이니셜 개수 750,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까 보면 3, 그죠? 3, 그 다음에 여기는 1.5, 그 다음에 여기는 5, 이런 값을 개수를 했잖아요. 그럼 새로 업데이트된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업데이트된 값을 가지고 다시 뭘 하나요? 이걸 해야 되겠죠. 이 앞부분에 이거부터 다시 해야 되겠죠. 여기 말고 스텝 3부터 해야 되는 거죠. 값 차이가 0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다시 F1, F2, F3, F4를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요거에 대한 평균 텀을 구하고, 다시 이 행렬을 한번 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시 델타 X1이 나오고, 그 다음 이걸 가지고 다시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요게 한 번 프로세스죠. 이터레이션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인 게 이터레이션 두 번. 그래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그래서 반복을 해서 수렴을 하는지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F와 델타 값이 있는데, 여기 보면 F1, F2, F3가 첫 번째 이터레이션 했을 때 이런 값이 나왔는데, F4는 항상 0이 나오죠. 이거는 왜? 그냥 우리가 연속 방정식이라고 해버리니까 이거 그냥 항상 0이 나오는 거고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F 값은 다 0으로 가게 되고요. 오른쪽 값은 점점 안 변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값이 솔루션 되고 왼쪽 값은 이제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얘는 3번만에 수렴을 했죠. 아까 successive substitution 얼마나 됐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여기 보면은 몇 번만에 수렴했나요? 대략 한 50번? 50번인데도 여기도 이렇게 약간 이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값들이 존재하는, 계속 더 하면 한 6, 70번 하면 완전히 소수 셋째짜리까지는 수렴할 것 같아요. 아까 이거랑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는 뭐 거의 딱 3번만에 수렴해버렸는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앉아있으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이렇게 작을 때는요, 앞에 요거 같은 경우는 한 0.1초 체감, 앞에 거 같은 경우는 1초 보통 이 정도 느껴집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긴 코드를 짜다 보면 아까 이제 속도에 대한 어떤 욕구들이 느껴요.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뉴턴 랩슨으로 짜다 보면은 이게 뭐 한 2분, 3분이면 돌고, 앞에 있는 석세식 서브스티튜션을 짜면은 뭐 한 2시간 정도 돌아가는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웬만하면은 뉴턴 랩슨으로 푸는 것이 좋지만 뉴턴 랩슨으로 안 풀리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석세식 서브스티튜션으로 많이 간다. 실제로 ES라고 하는 게 뭐 여기 컨셉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목적은 원래는 교육용으로 만들었는데, 교육용으로 만들어서 뉴턴 랩슨을 주로 푸는 솔버라고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 이게 리니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 풀면 좋아요. 그리고 난리니어 문제도 리니어라이즈 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 ES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갖다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처음 만든 교수는 은퇴를 했는데 아직도 지금 좀 많이 돌아다니고요. 실제로
돌아다니 보면은 아카데믹 버전이라고 해서 뭐 돌아다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안에는 그 솔브 알고리즘을 짤 필요가 없죠. 얘는 그냥 리니어하게만 이케이션을 쫙 넣어주면은 그냥 얘는 알아서 자기가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니셜 게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거 가지고 이니셜 게스 할 때 아까 좀 전에 그 얘기는 제가 첫 번째 부분 이케이션을 게스를 하라고 먼저 얘기를 했죠. 그 팁은 이거 풀 때 제가 썼던 팁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GitHub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GitHub? 좀 여러분 코딩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매틀랩이나 뭐 심지어 레프랍 이런 거 있죠. 레프랍도 잘 안 되면 GitHub라는 곳이 있습니다. GitHub. GitHub라는 곳으로 가보면 GitHub에다가 사람들이 엄청 많은 정보를 물어보고 서로 답변을 합니다. GitHub를 누가 인수를 했어요? 알고 있나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GitHub라는 사이트를 누가 인수했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죠. 그리고는 뭐 한다고 그랬나요? GitHub에 있는 걸 자기네들 챗GPT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코드를 디벨롭 하는데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요새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MS 주가가. 그건 또 다 관련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공학적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항상 공학 문제는 뭐다? 소수들이 아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모델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챗GPT나 이런 걸로 풀어낼 수 있는 건 대부분 어떤 문제예요? 사회 문제죠, 사회 문제. 사회 문제 같은 거 좀 틀려도 사람들이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거. 그런 거고 공학적 문제는 항상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들 있고 이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유튜브와 GitHub를 참고를 하면 웬만한 새로운 어떤 코드나 배워야 될 그런 것들도 다 두 개를 좀 많이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케이션 수렴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서 좀 제법 복잡하다 그래도 금방 수렴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케이션만 한 100개 쓰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수렴성이 극악하거든요. 그래서 이니셜 게스가 조금만 틀어져도 발산해드립니다. 이니셜 게스. 그래서 아까 했었던 그런 팁들이 아주 중요한 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항상 그래서 요거를 코드를 돌려보면 뭐라고 딱 묻냐면은 딱 정의를 할 때 지금 에러 어떤 에러 메시지가 뜨냐? 이케이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안 맞는다. 지금 이케이션은 몇 개가 있는데 식은 몇 개가 있다. 모자란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떠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그래서 난리니어 프로블럼 같은 경우는 얘가 잘 못 풀어요. 난리니어 하다고 심지어 수렴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아까처럼 발산을 해가지고 에러가 생기게 되면 디버그라고 하는 게 안 됩니다. 디버그 여러분 아시죠? 코드가 어디가 됐는지. 매트랩 같은 경우가 라인 바이 라인 디버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드를 길게 짜놓으면 만약에 에러가 생겼어요. 근데 그 에러가 어떻게 돼요? 이터레이션 for 루프 같이 이렇게 순환 루프로 반복을 해서 계산하고 있는데 한 70번 돌고 수렴 안 되고 발산을 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이거 사실 ES 같은 경우는 거의 찾아내기가 거의 힘들어요. 즉 이니셜 개수를 계속 바꾸거나 아니면 이케이션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코드가 길어지면 어렵다는 얘기인데 매틀랩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일단 70번 돌고 나면 브레이크하라고 딱 69번 돌고 나면 브레이크하라고 딱 세팅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한 줄씩 계속 실행시키는 거죠. 한 줄 실행시키고 한 줄 실행시키고. 왜냐면 얘는 동시에 풀기 때문에 우리가 한 줄씩 실행시킬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풀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공학적 문제를 아주 깊게 접근하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매틀랩도 쓰고 이것도 쓰기를 바래요. 얘로 하면 매틀랩으로 짜면은 이틀 걸릴 거 얘로 짜면은 1시간 이상 짜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짜로 큰 플랜트나 뭐 어떤 좀 복잡한 거를 짜기 시작했다. 그럼 얘는 못 짭니다. 매트랩을 못 짜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상호 보완적이어서 열 시스템 설계할 때 사용되는 수단으로는 두 개가 다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이런 라인 바이 라인이 디버깅이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강력한 우리에게 그 디버깅이 되는 툴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제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매트랩을 많이 안 쓰거나 아니면은 이걸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개발적인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카스텀인 시뮬레이션이에요. 카스텀 시뮬레이션이 이제 요거는 그 우리가 그냥 뭐냐면 심플 사이클. 여러분 심플 사이클 그러면 기억나시죠? 리제너레이션이 없는 사이클. 그죠? 리제너레이션이 없는 사이클이니까 보통 여러분들 리제너레이션 하면은 리제너레이션을 하면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나온 게 어떻게 돼요? 여기 앞부분이랑 열교환을 하죠. 그리고 나가죠. 예. 리제너레이션은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 앞부분하고 이렇게 열교환을 하고 나가면 리제너레이션이 됩니다. 리제너레이션을 보통 했을 때 활용의 입장에서는 장점이 사실 크지는 않아요. 리제너레이션의 장점이. 하지만 리제너레이션을 안 하면 우리가 맥시멈 파워를 얻어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 점의 온도하고 이 점의 온도가 같을 때 맥시멈 파워가 나온다고 알고 있죠, 그죠? 예. 여러분들 브레이턴 사이클 이렇게 선도로만 보다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잘 캐치를 못하는데 한 번 더 천천히 가볼게요. 우리가 T2하고 T4가 같을 때 가스터빈의 그 파워가 맥시마이즈 된다라고 하는 거 혹시 가스터빈에 제가 항상 평형 사변형 3개 그려가지고 설명하는 다이어그램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는구나. 이거를 강의자료 이런 걸 넣어와야 되는구나. 네. 그 가스터빈이라고 하는 게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이 슬라이드입니다. 이 슬라이드. 맨날 보던 슬라이드.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가스터빈 그러면은 우리가 1번이라고 하는 게 먼저 컴프레서로 들어가서 압축이 된 다음에 2번에서 어디로 가나요? 연소실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터빈을 돌고 여기서 배기가 일어나죠. 그죠? 네, 배기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때 가장 맥시멈 출력이 될 때는 언제라 그랬나요? 이게 T2랑 T4가 같을 때가 맥시멈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T2하고 T4 그것도 아마 여기서 이런 거 해봤을 거예요. 맥시멈일 때, 부엌이 내시는 이 조건일 때 우리가 이게 T2는 T4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아마 했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했었던 심플 브레이커 사이클에서의 어떤 맥시멈 값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걸 잘 안 하냐면 실제로 이렇게 하려면 그 계산을 한번 해보면 지금 여기는 그냥 이거 청태인데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최신형 가스터빈은 이게 얼마나 되나요? 이게 여기가 K로 따지면 이게 1500도가 넘어가니까 거의 1800켈빈까지 올라가죠, 그죠? 1800까지 올라갑니다. 여기는 여전히 30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T2랑 T4랑 같은 값을 찾아보면 이 온도 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합니다. 문제가 뭐냐? 이렇게 높은 값까지 T2를 올리려고 하면은 뭐가 돼요? 컴프레서의 압축비가 너무 많이 상승해요.
이해가 되시죠? 압축비가 기존에 있던 25, 15, 25가 아니라 이거 막 40, 막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혹시 그 가스터빈 쪽 보면 컴프레서 쪽 충류 압축기 기억나세요? 이게 앞쪽에 17단 압축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가스터빈한테 어디 있나? 이쪽에 있는 충류 압축기 여기에 있는 이제 하나가 로터고 스테이터가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보통 앞쪽 같은 경우는 압축비가 1.6 정도 나옵니다. 저단 터빈 같은 경우는 압축비가 1.6이 나오는데 뒤쪽 터빈 같은 경우는 압축비가 1.2죠. 그러니까 압축을 해도 비율에 따라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그냥 따져보면은 여기는 그러면은 1기압짜리가 들어가면 여기 1.6기압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여기 만약에 한 10기압짜리가 들어가면 여기 뒤에는 12기압짜리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아이센트로픽 이피션시가 급격히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들이 고민을 합니다. 압축비를 많이 올리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압축비를 더 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그 힛을 리제너레이션해서 그냥 들어가는 가스량을 줄이고 대신에 출력을 좀 희생을 할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타협의 결과가 대부분 리제너레이티브 가스 터빈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거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었느냐? 여기에 리제너레이션 이렇게 있죠. 여기 아까 말했던 거. 첫 번째 들어가서 컨버스터 들어간 다음에 연소실 통과해서 터빈을 갖다가 나온 연기가 다시 압축기 나온 걸 한번 데워주는 걸 우리는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사이클 상에서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길쭉하게 돼서 이 중간이 서로 내부로 연결하는 이거는 여러분 이제 기억이 좀 나실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그렇게 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래도 좀 가는 데까지 가고 하겠습니다. 다시 이 다이어그램을 한번 볼게요. 이 다이어그램 이제 보면 조금 이제 눈이 좀 익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일단 심플 사이클이라 그러니까 리제너레이션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공기가 25도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 1기압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압력으로 압축이 됩니다. 우리가 압축이 되고 그때 압축이 됐을 때 T2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보통은 이때까지는 어떻게 모델링을 했었냐면은 그냥 아이센트로픽 하다라고 가정을 해서 T2 값을 T2 알면 T2를 알고 그죠?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은 이것도 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RPM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가스터빈이 내야 되는 출력량이 지금은 100% 무하로 작동할 때랑 80% 무하로 작동할 때랑 압축기가 똑같은 회전수로 돌까요? 아니죠. 즉 RPM에 따라서 또 뭐가 달라질까요? RPM에 따라서 T2값도 다 달라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부하량에 따라서 Q 값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T3 값도 달라질 거고 터빈에 나오는 출력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때 축 쪽에서 어떤 축출력 같은 거를 한번 계산해 보라고 그랬는데 실제 이거 할 때 가정입니다. 여기 보면 콜데어 스탠다드 어썸션 그죠? CP 값을 일정하게 두고 그 다음에 매스 플로우 레이트는 일정하다. 매스 플로우 레이트이 사실은 트랜지언트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할 때 사실 어떤 트랜지언트가 뭔지를 사실 모르니까 이렇게 다른 겁니다. 처음에 돌기 시작할 때 터빈부터 돌겠어요? 컴프레서부터 돌겠어요? 처음에 돌 때 터빈이 돌까요? 안 돌잖아요. 뭔가가 밀어내야 터빈이 돌죠.
그죠? 근데 안이랑 밖이 여기랑 1번이랑 2번이랑 처음에 돌리기 시작할 때는 어때요? 압력이 똑같죠. 그럼 대기압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돌리기 시작하면은 처음에 연소가스도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정량을 집어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여기가 압축기가 딱 돌기 시작하면 여기 출구 압력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2기압, 3기압, 4기압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처음에 돌릴 때 뭘로 돌려야 되죠? 전기로 돌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로 돌리든지 뭐 어떤 그죠? 뭐 디젤 엔진을 여기 벨트에 걸어서 돌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돌리다 보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여기에 압력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고 압력이 올라갔는데 일단 출력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여기다가 뭘 해요? 연료를 집어넣죠. 그 연료를 집어넣는 게 제대로 탈까요? 제대로 탈까요? 제대로 안 타겠죠. 왜? 설계상은 얼마만큼의 속도로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의 연료를 분사했을 때 얼마가 탈지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오퍼레이션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집어넣었을 때 처음에 압력이 조금 올라갔을 때 분사를 일단은 시키는 게 중요하죠. 분사가 돼서 점화가 제대로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점화가 잘 안 일어날까 뭐 어떻게 해요? 처음에 연료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과급을 해요. 당량비보다 훨씬 더 큰 연료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딱 시동을 걸면 뭐가 나와요? 끄름이 나옵니다. 그 끄름 때문에 뭐가 와요? 이제 사람들이 민원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 몇 번 보고 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열병합 발전소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가스터빈 열병합 발전소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복합 발효 발전소는 많이 짓는데 항상 지을 때 그런 민원 문제 때문에 뭘 어떻게 해요? 신도시를 지을 때 열병합 발전소부터 지어요. 열병합 발전소부터 짓고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음식물 처리하는 설비들도 다 지어놓고 분양을 합니다. 이런데도 이 도시에 와서 이 가까운 아파트에 살고 싶으면 해라. 가격이 약간 쌉니다. 사람들이. 이해되시죠? 근데 최근에 어디에요? 마곡에다가 신도시 짓겠다라고 해서 마곡에 이제 다 그쪽에 옛날에 그냥 뻘 같은 데를 다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거기도 아파트 수요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열병합 발전소 지어야 되죠. 그죠? 열병합 발전소 지으려고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제 있는 도심에 지으려고 그랬더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게 항상 여러분 뭐 그다음 뭐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가스터빈과 관련돼서는 그게 바로 트렌드입니다. 처음에 오퍼레이션 시작했을 때 얘는 안 돌아요. 그때는 뭐예요? 여기 유량하고 여기 유량이 제로. 맞아요? 여기 유량이 처음에 어느 정도 서서히 올라갈 거고, 그죠? 연료 분사 같은 경우도 누가 결정해요? 설계자가 결정해야 돼요. 피드백으로 모든 걸 다 이케이션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처음에는 일단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점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료를 과급해서 넣고 뭐 이런 걸 합니다. 그게 다 뭐예요? 핵심 노하우입니다. 핵심 노하우. 모든 기업에서 굉장히 안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게 핵심 노하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이제 가스터빈 오퍼레이션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